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서 코델 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에 체육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체육 통첩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31년 이후에 점령한 점령지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라. 1931년 이후입니다. 그걸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1931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일본의 일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일본이 자기랑 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진행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야단이 났어요. 응? 우리가 또 독립이 안 되는구나. 2차 대결은 또 끝나고. 그래서 상임위 인정해서 그 문제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을 합니다. 영국, 처칠, 루즈벨트, 미국 루즈벨트, 장개석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가 그 사람들을 로비를 들어갑니다. 장개석 쪽에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조선을 또 포함시켜달라. 응? 거기에 열심히 나선 분들이 백범 김구, 그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조서왕, 지청천, 김원봉, 이런 분, 김규식, 현정부 장관이었던 김규식, 이런 5분이 거기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위에 장개석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참모진들, 수상한 사람들 한 번씩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결국 장개석이 그걸 승복을 해서 그 얘기를 수용을 해서 카이로에 대한 지휘를 했어요. 지휘해서 미국은 좀 중립을 시켰는데 영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영국이 한다. 그거를 독립시키면 인도도 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뭐 인도까지도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런데도 거기서 장개석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한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또 김상호 의사나 이런 독립운동사들이 특히 그 폭력으로 우리가 무장 투쟁을 했던 사례를 쭉 들으면서 이거 독립을 안 시키면 아시아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독립을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조건이 뭐라고 들어가냐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했다는 얘기가 우리 한일 무장 투쟁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 저희들 독립운동한 사람의 후손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가, 야 니들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일본이 쫓아냈냐? 미국이 원자폭탄 쏘니까 된 거지. 맞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자유가로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근데 미국이 한반도, 우리는 제가 한미일 동맹 이럴 때 조금 상을 좀 찡그립니다. 그런 기사 이렇게 신문에 날 때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국가 아니에요. 미일 동맹에 남한이 종속되어 있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미일 동맹인 동맹입니다. 한국은 동맹국가 아니고 이건 종속국가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한테, 미국이 이제 마태오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랬잖아요. 몇 번이나 가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해달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영 참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참다가 시간 늦게 주섬이야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때야 실망한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든다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일본이 요구하는데 들어. 한국은 동맹국가 아니야. 우리 말 들어야 되는 나라야. 지금까지 그렇게 7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그게 바로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기조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례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과 같은 미일 동맹의 남한을 종속시키는 걸로 아시아 정책을 쓰면 앞으로 일본을 얻는 대신에 전 아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이유가 100년 전이나 70년 전에 이렇게 통했습니다. 100년이나 70년 전에는 아시아가 다 잠자고 있었어요.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95% 이래요. 아시아가. 한국 정도만 빼놓고 한국도 이렇게. 그런데 일본은 다 문맹률이요. 문자 해능률이 높은 나라예요. 아시아가 잠자고 외교도 아무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가 다 잠에서 깼어요. 모든 나라가 문자 해능률이 90%가 다 넘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다 문자 해능률. 옛날에는 숫자를 곱하기 못했어요. 70년 전에는. 더하기 빼기 손가락 하는 거 이 정도만 했지. 뭐 일반적인 숫자 해득률이. 근데 지금은 다 해요. 아시아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본을 계속, 과거 청산하는 일본을 계속 붙들고 앉아서 하면은 아시아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전쟁 때 피해를 당했던 나라들이 반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일본 오는 대신 전 아시아를 이렇게 한다. 대안이 뭐냐? 중심축을 일본을 포기하고 한반도로 옮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한국도 뛰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게 박근혜 정권이 몰락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중요한 게 박근혜 정권으로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야, 세상이 바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교과서 애들 잘하는 애들부터 교육을 좀 세뇌를 시켜야지. 교학사 교과서 만들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장악하는. 그리고 아까 백선엽 같은 사람을 군복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 우리가 모범으로 세야 될 모범 문화재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제 시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문창극이, 일제 시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총리로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바뀌어서 이게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입지가 없어진다. 멀리 가면은. 그리고 신문 조중동이 안 읽혀? 엔티조선들이 나고, 야, 종편 만들어. 그래서 지금도 그 종편의 효과는 아직도 있잖아요. 노인애들이 종편 듣고 지금 다 지금 태극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세뇌돼서. 근데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자기들이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진실을 감추고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그들은 이미 알고 시작을 해왔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이명박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그게 안 통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만 바뀐 겁니다. 대통령만 바뀐 겁니다. 우리 사법부, 우리 경제계, 우리 언론 전부 다 군인, 관료 전부 다 친반민족에 세뇌돼서 이게 전부 다 오염된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초 강남만 해도요. 이쪽에 가봐도 큰 빌딩이 하여튼 한 20, 30인치 올라가가지고 큰 빌딩은 다 친반민족 세력들이 후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앞으로 또 딴 것도 바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내가 유지가 되느냐.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그 위기감이 바로 광화문 집회입니다. 그 위기감이 광화문 집회입니다. 이 싸움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자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학평가였다는 게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분이 서초동이 모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지금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요, 일본의 경제보복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문제. 1965년 체결하는 한일조약에서 일제 강제 징용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는데 왜 한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그 문제를 삼느냐. 문재인이 네가 해결해야지.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 그거 무산시켰다고. 그거 왜 지금 약속을 하냐. 계속 한 얘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요, 문명사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집이 1억이 있다, 1억짜리다. 근데 국가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딴 나라랑 협의해서 1억을 내 1,000만 원에 넘길게.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게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약속하면 확실합니다. 3억불을 받으면서 그 3억불을 받으면서 박정희가 야 강제 연행했던 강제 징용됐던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떼우자 뚱치자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문명사회의 법으로 통용이 안 되는 걸 한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과 재산권을 국가가 흥정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법 논리에 따라서 대법원이 그거는 남아있다. 박정희가 한 게 그 무효다. 일본 정부, 일본이 이걸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건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법 이론입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시 여성 인권에 대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국제적인 규범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시 여성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바로 잡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게 일단 박근혜 정권은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 이름도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이라고 당을 이름 바꿔서 또 출범을 했잖아요.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옛날 정치로부터 빛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정치 갑자기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이 철학이 있으면은 야 사실 지금 일본 경제 보복을 하게 된 이유가 옛날 우리가 모셨던 박정희, 우리가 모셨던 박근혜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이 한일 조약 때문에 그 불평등 조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새로 집권하면 잘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지. 야 문재인이 왜 너가 말 안 들어 일본이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문재인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이름 아무리 바꿔도 그게 뿌리가 친일 반민족의 뿌리를 둔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끔 자기들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수주의라고 설명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민족과 반민족의 지금 경쟁 구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닙니다. 민족과 반민족의 구도입니다. 그걸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와 진보로 지금 위장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민족 문제를 외면하는 보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우리는 자민당 아베 욕하지만은 아베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일본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은 보수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베 편 보는 건 우리는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이건 반민족 세력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예요. 민족 문제 얘기한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몇 분 되나 모르겠다. 10분. 네? 지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냥 조금만 더 하고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주 4.3이나 여순 항쟁, 여순도 그 반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항쟁입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게 예를 들면 꼭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항쟁입니다. 대구 10월 항쟁, 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또 4.19 항쟁, 4.19 혁명, 4.19도 선거 부정을 하고 앞잡이했던 사람들은 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입니다.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한 사람들은. 저항은 민중들이라는 겁니다. 6월 항쟁, 5.18 항쟁, 그 다음에 이번에 촛불 항쟁, 다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그건 또 거의 다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을 해서 전공을 무너뜨리면 혁명이라고 불러요. 같은 건데 4.19 혁명, 촛불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공을 못했어도 일정한 세가 있으니까 존중하면서 항쟁이라고 이름 불러. 제주 4.3 항쟁, 5.18 항쟁. 그러니까 뒤늦게 요즘 이제 부마 항쟁도 좀 세가 있어 보이니까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요. 근데 세가 없는 거는 이게 반란인 거예요. 대구 10월 항쟁, 여순 항쟁, 이게 반란이 아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지난 74년도 대한민국 전부 45년의 14년 역사라는 것은 사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친일 반민족 세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사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면요, 물 위에서 흙탕물이 막 흐르더라도 이게 꾸불꾸불 흘러가고 하다 밑에 가면은 자연 정화돼서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출발할 때 진짜 뿌정물이고 똥물이었는데 1948년에 그게 시간을 가고 70몇 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자연 정화가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나오는 겁니다. 자연 정화가 이루어져서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대한민국의 건국사에서 막 화려하고 위대해서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민중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참 이 사람들이요,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진화했냐? 지역주의와 결합한 거예요. 영남 지역주의와 결합한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영남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영남이 이게 지역을 진심으로 영남에 자기 지역을 고장한 사람이라면 이 불명예로부터 탈출해야죠. 진짜 영남이, 저는 경상 대구 경북을 보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영남, 대구 경북이요,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낙민 학살로 상당수의 민족주의자들이 학살당했어요. 대구 경북에서만 무려 6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말이 6만 명이지. 그 당시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3,000명밖에 안 될 때 6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씨를 말렸어요. 대구 경북이 심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경산에 갔더니요, 경산에 코발트 공장이, 코발트 광산이었어요. 제가 그거 2번 가봤는데, 현역 국회의원도 가봤어요. 근데 일제 때 쓰는 코발트 광산이에요. 근데 지금 폐광이에요.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요, 폐광인데 문을 닫아놨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있는데 밑에 물이 흘러요. 이렇게
장화 신고 들어가는데 발에 걸려. 그 잡으면 다 뼈예요. 3천 몇 명의 뼈가 지금 쌓여있어요. 그게 다 대부분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학살을 하다 보니까 씨가 말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얼마 살아있는 몇 사람들을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으로 또 정리를 했잖아요. 민족주의자들하고. 철저히 응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응징의 결과가 바로 대구 이쪽이 지금 박근혜 태극기 부대의 본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대구나 경북의 명예이겠냐고요. 이게 명예가 아니다. 어? 명예가 아니다. 이걸 일깨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제 밖에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세계의 많은 정치지도를 만나면서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야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잘 지내고 싶다. 니들 독일처럼 과거처럼 진지하게 진실되게 성의있게 좀 해라. 그러면 그리고 야수꾼이 신사 같은데 참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들 국립묘지 갔더니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 갔더니 야수꾼 신사에 있는 전범 추계도 못하는 그 졸개들 하급 무사, 걔들이 하급 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제히 하급 무사래. 하급 무사들이 응? 거기에 많이 묻혀있던데 장군 돼가지고 거기는 왜 참배하냐? 거기는 왜 참배해? 야수꾼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다. 그런 사설을 쓰고 또 조선 사람들 참 한심스럽다. 일본 천황 때문에 우리 천황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국어를 안 쓰고 조선말 써? 그러면서 조선말 말소 운동에 앞장섰던 조선일보. 그게 조선일보 아니냐? 응? 그리고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있는 철대문이 있어요. 철대문을 떼어다가 총독부에 갖다 바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가슴팍에 박히는 총알 만들어달라고 하던 김성수가 그 고리대 그 동아일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신문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애독하는 신문이 조선동화 아니냐가요. 청산? 우리 보고 하라고? 야 니들이나 똑바로 해. 니들 왜 지금 자꾸 청산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좀 잘 산다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앵벌이요? 그렇게 보여요. 일본에 가면요, 조선 사람들이 과거 청산 얘기하면 진짜 일본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앵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안 먹혀요. 정당한 주장이라고. 우리는 정당한 주장인데 우리는 진짜 앵벌이 생각이 없잖아요. 일본은 과거 청산 얘기하고 군위안보 문제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앵벌이 돈 따지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심으로 여론조사하면 앵벌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가 과거 청산 안 하고 어떻게 일본 보고 과거 청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년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 저는 평소에서 우리 광복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나치를 찬양하면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홀로코스트 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문명국가답게 친일 찬양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에 후보가 다 결정되면 모든 당 후보에게 다 우리가 질문서를 보낼 겁니다. 이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또 하나, 상원법을 개정해서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더 이상 묻히지 않게끔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3년 그 법을 만들어 합니다. 상원법. 그 문제 두 가지를 설문을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 이런 건 좀 있어요. 이미 묻혀 있는 사람 무덤을 판다는 게 억지로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동의합한다는 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건 선택을 해라. 거기다가 박정희 있으면 박정희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옆에다 박정희 공적비랑 똑같은 규모로 공적비를 또 하나 세울 겁니다. 신인 공적비를. 그걸 세우겠다. 네? 정일관 공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또 공적비 또 하나 세울 거예요. 일제 친일합잡이했던 공적비를. 똑같은 규모로 세울 거예요. 파고가 안 맞는 건 가족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 이게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진로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옆에 딱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4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후잖아요. 2045년 완코리아의 꿈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살고 빛나게 자라가는 완코리아의 꿈이. 근데 그 말을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근거를 이런 자료와 이런 책을 이런 연구 자료를 봤구나 그랬어요. 골드만삭스가요. 골드만삭스가 향후 주목할 나라 중에서 한반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서도 통일과는 대단히 다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골드만삭스 그 몇 군데 연구공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사례를 들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동독이 특별한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동독과 달라서 지하자원이 세계적 지하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적 지하자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독일과 틀려서 한반도 중심에는 주변 국가들이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다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북한에는 애국적인 양질의 노동력이 훈련된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게 아주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영토 대비 국방비가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남한이에요. 근데 남한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키려고. 인구 대비 영토 대비 국방비가 제일 많아요. 군인도 제일 많고 장군도 제일 많아요. 똥별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되면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건설, 교육, 복지에 대거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의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 전해주시기 바라는데 중국이 상해나 샤먼이나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중국의 바닷가에 있는 건요 바다가 얕아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바다가 얕은데 그래서 큰 배가 정박이 안 돼요. 근데 작은 배 10번 가는 것보다 큰 배 한 번 가는 것이 운송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동해안서부터 낮은 선봉 거기는요 양항이 여러 개 있어요. 낮은 선봉이 그래서 만들어지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낮은 선봉부터 우리나라 부산까지는 양항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배가 정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면은 큰 배로 상해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큰 배로 미국이나 유럽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까지 갈 때 네덜란드 가려면 인도양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남아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스웨즈로 거쳐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22,000km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해서 북극해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7월부터 10월까지는 북극해가 열립니다. 녹아서. 지금도 열려요. 근데 이게 세빙선이 발달하고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게 1년 내내 앞으로 한 6, 7년 이내 1년 내내 열린다. 그게 14,000km입니다. 열흘 이상 단축돼요. 네덜란드까지 하는데. 그리고 하는데 아무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의 해양교육도 육지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항제철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이 우리나라에서 큰 기간 산업인데 거기서 쓰는 재료가 한국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쓰는 재료가 철광석인데 다 호주에서 가지고 카나다에서 가져와요. 거기서 쓰는 철제가 또 유연탄인데 다 거기서 카나다 이런 데서 갖고 와요. 전부 다. 구리 다 칠레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그게 육로가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철도로 오면 시베리아에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노천구 러시아가 못 팔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난 그런 양질이 철광석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철도만 연결되고.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원가가. 일본이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남북간 철도 연결되면 러시아는 못 팔아서 안달이고. 가스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집에 쓰는 가스 중동에서 압축해서 냉동시켜서 가져옵니다. 그 가스관을 러시아나 이렇게 또 견을 붙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가 한반도가 유니파이드 되면, 단일국가가 되면 2025년쯤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2025년 단일국가가 되면 20년 안에 첫 번째로 프랑스를 따라잡고, 그 다음에 독일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골드만삭스에 나온 얘기고, 2013년에요. 오바마 대통령 제2기 1기 4년 끝내고 2기가 시작한 첫 해에, 첫 달에 1월에 미국 국가정보원이 오바마한테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보면은 세계에서 2025년 전후에서 뜰 나라가 있다. 뜰 나라들이 있다. 2025년 전후에서 뜰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2나라, 인도네시아와 터키, 중남미에서 2나라, 콜롬비아와 멕시코, 아프리카에서 2나라, 나이지리아와 남해안바 6나라가 뜰 거다. 그런데 한국, 대만 이건 쪼그라들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한국이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유니파이라고 썼더라고요. 단일 국가가 되면은 한국이 급성장을 해서 그 6나라보다 더 앞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과 달라서 미국말 안 듣는 자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 보고서 이후에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거예요. 못 살아도 빨대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응? 못 살아도 빨대 꽂아놓는 게 중요하지. 잘 사는 자주국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해 2013년 6월에 힐러리가 6,750만 불의 강의료, 6,750만이면 우리 돈으로 7억 5,8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환율로. 강의를 한 번 하는데 7억 원이고 골드만삭스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2013년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미국의 국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마진이 큰 장사가 무기장사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서 전체 파는 무기의 4분의 1을 사주는 나라다. 근데 그게 꼭 한국말을 위한 게 아니야. 일본을 위한 거고 미국을 위한 거야. 그건 한국 돈으로 사잖아. 어? 한국 국민들이 부지런해서 세금도 잘 내서 그 돈을 갖고 산다. 응? 근데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 도움을 진짜주는 그동안에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이가 적당히 도발해주니까 무기도 팔아먹기 좋았다.
한반도의 기본 틀을 진영 경제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가면 미국이 그냥 이 한반도를 분단한테 놔줘야 된다. 장사도 되고 말도 잘 듣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다. 김정은이 같은 게 안에서 미국으로 가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게 가까워지게 될 것 같다. 그럼 이 판이 이 구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2013년에 그러고 나서 한국은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골반수 실력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가 2017년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공격시키고 쏘지 않았으면 북미회담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5년 전에 힐러리 때부터도 오바마 때부터 예고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전환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세력이 우리 사회의 줄사위로 등장하느냐,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가 한국의 100년, 20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적폐청산의 핵심이 친일청산입니다. 친일청산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